네, 안녕하세요. 네, 1월 1주차, 1, 2월 기본이론반 1주차, 오늘은 이제 한국사 부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에 1차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고, 아깝게 이제 조금 마음에 쓰라린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또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올해 힘차게 달려가지고 올해는 기필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2학년 분들이나 3학년 분들도 있는데 이번 겨울을 통해서 혹은 뭐 이번 여름에 들으시는 분 여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자신의 기본적인 토대를 닦아 나가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단기간 내에 이루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프린트가 총 3종이 나갔습니다. 먼저 이제 진도 계획표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보강을 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예습과 복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사와 동양사 둘 다 조금 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계획표를 짜봤는데 어떻게 첫 주차부터 이것이 잘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저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책이 딱 이거 하나만 봐서 끝난다라고 할 만한 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교재를 쓸 때도 저도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았고 몇몇 부분을 다시 엎어버리기도 했고 했던 지점인데 일단은 저희는 일단 최대한 교과서로 복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게요. 예를 들면은 현재 임용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이 한국사 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자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지 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지. 승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대정이 10여 년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의 내용들이 계속 미묘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지점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과서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사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석기시의 시작 연대부터가 일단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저는 봐야 될까 싶기는 생각도 작년 내내 계속 들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려 부분 정도는 그래도 좀 보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책의 저자분께서 고려사 전공자였고 고려사는 그래도 큰 차이점이 없고 좋은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다른 시대를 굳이 이 책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굳이 봐야 될 필요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 책에서 조금 볼만한 부분들은 제가 프린트로 조금 가공을 해서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책이 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가볍게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진 않은데 굳이 예전처럼 한국사 통론 20번 봐야 합격한다 이런 거에 시험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함께 하려고 했던 교과서는 바로 이제 지학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래 우리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2015로 넘어가서 현재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은 2015 교육과정을 쓰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쓰게 되는데 한국사와 그다음에 중학교 역사는 사실은 국정으로 가려다가 국정이 실패하게 되면서 교과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만들면서 교육과정을 역사과만 살짝 그 부분만 바꿔가지고 단원 편제들을 좀 바꿔서 완전히 지금 현재 새로 쓰고 있고 그 교과서는 내년에 2020년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존의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를 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웬만하면 뭐 지금 없으신 분은 2월 말에 이 책이 출판이 다시 되면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조금 틈틈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강의실 저쪽에 한 10권 정도 비치를 해놨고 그래서 뭐 자유롭게 꺼내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모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을 해야 교과서도 이거 하나로 사고 끝내지 내년으로 가면 또 그 온갖 교과서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셔야 돼. 그리고 저도 교재를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내년에 어차피 또 이 교재 또 갈아엎어야 돼 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중 부담하지 않으려면은 기필코 올해 끝낸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0년에 나오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요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쓰는 교과서들이 여러 종이 있고 기존의 교과서는 틀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별점이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교과서들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교과서 이렇게 잘 하나 구비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교과서만 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는 8종을 다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교과서마다 가지고 있는 사료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키워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봉오동 전투였나요? 네. 사료가 좀 굉장히 지역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료가 사실은 뭐 금성교과서 같은데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던 사료이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지역적인 사료들을 우리 문제에서 조금씩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교재를 다시 작년에 처음 이 교재가 나왔어요. 좀 표지는 달랐지만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첫 버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는 현직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서 교재를 좀 급하게 쓰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덜어 있었고, 그다음에 교정을 볼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급하게 나왔다가 올해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차분하게 갖고 빠진 내용을 추가하면서 사료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조금 손을 봤고요. 그다음에 좀 내용들도 한번 가다듬어서 예년 거보다는 훨씬 더 보기는 아마 좋아졌을 거고 사료들도 훨씬 더 다양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교과서 사료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이 교재 안에 넣었으니까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두 개를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이 책이나 이 한국사 교재나 이 책이나 전혀 저랑 관련이 없는 책인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요. 예년의 시험 문제 중에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문 사료 문제가 두 문항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레파토리였는데 작년에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올해라고 해서 두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한자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자 암기 박사라고 해서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박원길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동양북세도 나온 박원길 선생님의 똑같은 이름의 책도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 책이 살짝 더 뒤에 나왔을 뿐이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 파란색 포즈의 책을 사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뭐 동양북세 책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거 보셔도 되고요. 내가 한자는 특히 뭐 약한 게 없는데 굳이 사야 되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 두 번째 종을 드렸는데 이제 한자 예습 노트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한자 암기 박사의 순서대로 해서 우리 사료에 좀 자주 나오는 단어들만 제가 이렇게 한자 노트 형식으로 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거는 한자 암기 박사 1쪽부터 70쪽까지 있는 한자들 중에서 조금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어휘들만 조금씩 체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써보고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가졌으니까, 예를 들면 반 접어서 왼쪽에는 그러면 한자만 보이게 되는데, 내가 이 한자만 보고도 한자 음을 쓸 수 있으면 거긴 넘어가시고, 모르겠으면은 오른쪽 보시면 한자 음이 다 써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한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들고 다니시면서 가볍게 보실 분들은 이거를 사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한자를 뭐 한 1800자 중에 뭐 600자, 800자, 1000자 정도는 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프린트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한자 노트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년에는 제가 조금 수업을 조금 이제 정신없이 하기도 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강독 노트를 따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기출문제 해설하거나 할 때 따로 해설지만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 교재 안에 있는 한문 사료는 다 건들 겁니다. 다 건들 거고요. 그러니까 1, 2월 기본반에서는 교재 안에 한문으로 된 사료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 3월부터 6월까지는 교재 안에 한글로 된 사료들을 원문으로 된 문제나 원문으로 된 사료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강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런 다음에도 빠지거나 안 한 사료들 혹은 조금 다시 한번 볼만한 사료들은 문풀 시간이나 모의고사 때 다시금 문제 속에 다루면서 사료 두 문항 정도도 대략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만큼 웬만한 건 다 건들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문 문제는요, 우리가 100%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실은 단어 몇 개 보고
누구지 한무제인가? 누구지 장건인가? 뭐 이 정도만 알아가셔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풀릴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한자를 그냥 많이 노출시켜서 여러분이 최대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뭐 그렇게 학습 분량을 많이 가져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두 개의 정도는 노출을 시킴으로써 두 문항 모두 맞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단군 신화와 그 다음에 교재 21쪽에 있는 부여의 건국 신화 프린트가 나갔는데 이건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노력을 해본 다음에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같이 한번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개 정도씩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들 시험날 한문 강독 문제가 굉장한 효자로 작용을 할 거예요. 분명히 올해 시험에서도 한 문항 아니면 조금 많다 싶으면 2문항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저와 함께 나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1주차라 그런지 굉장히 표정이 엄숙합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한국사는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해서 고대사 부분은 나갈 거고요. 그다음 3주차부터는 고려, 그다음 4주차부터는 조선, 전기, 5주차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한 파트 하나씩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뭐 우리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사의 비중이 전체 출제 영역의 약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출제위원은 2분이 보통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 분이 전근대를 출제를 맡게 되고 한 분이 근현대를 출제를 맡게 되는데 일단 고대사가 약간 보통 이렇게 조금 생각지 못할 게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는 조금은 깊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부터는 오히려 은근히 효자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문제 자체는 쉬운데 워낙 많은 사료가 있다 보니까 사료가 조금 낯설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기본반 때도 그렇고 심화반 때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사료를 노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의 키워드 위주로 최대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 부분은 사료가 조금 낯설게 나올 때 교과서 수준의 키워드를 요구한 적이 요새 시험의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료는 낯선데 시험 문제의 답이라던가 그 키워드는 8종 교과서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교재도 구성을 했고 시험 문제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이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뒷페이지에서는 이제 동양사 진도 계획표가 있습니다. 동양사 진도 계획표가 있는데 중국사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교재도 보시면은 중국사가 가장 얇고 어떻게 보면 각 사건들이나 인물 수는 한국사나 서양사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정답률이 낮냐면은 중국사는 조금 깊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왕한석 신법 작년에 나왔는데 이미 기출이 됐던 주제예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들 틀렸어요. 한 문제 한 6번 나왔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많이 틀렸습니다. 왜? 뻔한 인물이다 보니까 계속 기출이 반복되다 보니까 깊게 나올 때가 있어서 동양사 개론 구석에 있는 걸 가지고 낼 때도 있고요. 혹은 동양사 개론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임용생들이 거의 보지 않는 중국의 역사라든지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교과서 동아시아와 세계사 교과서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교과서 구석에 있는 어느 것을 가지고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 교재는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작년보다 두께를 훨씬 두껍게 만들면서 동양사 개론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책들에서 키워드들 위주로 해서 교재 곳곳에다가 많이 추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교재의 여러 가지 키워드는 훨씬 동양사 부분은 정말 많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양사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해서 사료가 굉장히 잘 정되어 있는 7권짜리 책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양사는 그럴 만한 책이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딱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 그 책도 되게 많이 참조를 하긴 했지만 동양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사기와 뭐 자치통감 몇몇 사설을 그냥 옆에다 펴놓고 그것들을 좀 추록을 해가지고 교재 곳곳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책들에는 없는 사료들이 제 교재 동양사 교재에는 곳곳에 많이 숨어 있을 거고요. 또 교과서가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단기간 내에 교과서가 3번이나 바뀌면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사료를 다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교육과정에 있는 사료들 중에서 볼만한 것들 또 낯선 것들을 다시금 교재에 추가했기 때문에 아마 동양사는 제 교재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동양사 개론의 내용들을 꾸준히 읽어나가시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내용을 꾸준히 읽어나가신다면은 아마 올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달의 목표는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학사 교과서나 혹은 8종 교과서 중에 아무 교과서나 여러분이 옆에 놓고 제 교재와 함께 전반적인 한국사의 내용을 한 바퀴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제 교재를 한 바퀴 쭉 끝내가지고 한국사의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것을 1, 2월 기본 이론반의 가장 중점 사항으로 할 것이고요.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 교재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복습해 나가는 것을 가장 기본 토대로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도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돌리게 된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우리가 3월부터 다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학습에 적응을 잘 해 나갈 것으로 저는 감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잠깐 펴보겠습니다. 한국사 교재를 잠깐만 펴볼게요. 그래서 1, 2월 달 매번 오실 때는 그냥 목요일 날은 제 한국사 교재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프린트들이랑. 먼저 이제 교재의 목차를 보게 되면요. 최대한 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목차에 많이 맞춰서 제가 나름대로 교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부터 해서 남북국 시대까지를 고대사 파트로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총 이렇게 단원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1단원부터 3단원까지는 보통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영역에서도 한 문항 혹은 운이 좋으면 2문항 정도씩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대사를 열나 잘하고 열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시험에 딱 한 문제만 나오면은 억울하게 틀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커트라인은 80점 만점에 48점에서 52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건너뛰면 되고, 올해 시험도요, 여러분이 어떤 난이도가 나오든지 간에 커트라인은 48점에서 56점 사이를 늘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엄청 쉬어봤자 56점이고요. 조금만 어려워도 48점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험도 전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8점, 49점에다가 교육학 한 13, 14점 정도 맞았으면은 1차 커트라인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올해도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라는 염두 끝에 공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구세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 교재 1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먼저 제 교재 작년판도 그렇고 올해판도 그렇고 교재 10쪽에 이렇게 보면은 각 대단원마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는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중학교 역사 부분이 전근대가 고등학교보다 조금 자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사료라던가 없는 내용들을 종종 다룰 때가 있어서 그 교과서의 내용들 제가 좀 교재에 많이 넣어놨고, 그래서 성취 기준, 여기 단원 열기 부분에도 중학교 역사 부분까지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출제위원들이 이거를 보고 아니면 뭐 다른 한국사 길잡이라는 책을 보고 내가 문제를 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내는 게 아니라 보통 가자마자
교육과정에서 입학해서 내라고 출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가장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교육과정상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끔씩 공부하다가 너무 이상한데 막 3000%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거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단원 열기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은 과연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잘 정리해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의 형성과 여러 나라의 성장,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보는 2020학년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 내가 고대사 전공자야. 보통 전근대 파트는 고대사 전공자가 출제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고대사가 다른 전공자가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워낙 내용이 휙휙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고대사 전공자가 들어가요. 내 고대사 전공자인데 내 파트에서 한 문항, 정말 많이 내면 두 문항 낼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거 한 문항 냈죠. 두 문항을 낼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고대사 전공자인데 앞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내고 싶을까? 아니야. 거의 쉽지 않아.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낼 확률은 다른 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 임용 기출문제를 보더라도요. 20년 동안 이 부분이 나온 적은 올리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근데 우리 이 한국사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론 영역에서 나오면서 그냥 이 내용을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살짝만 같이 냈던 것 뿐이니까 여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행동이고요.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제 교재 내용들 한번 쓱 보고 교과서 내용 쓱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역사 1기 학습 활동을 가장 많이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교육론의 역사 1기라던가 글쓰기 학습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기출문제였던 평가 문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만 해야지 바보같이 막 한국사 통론 막 어느 유적에서는 메모드가 발견되었고 어느 유적에서는 뭐가 발견돼 이런 거 외우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는 공무원 한국사에서 그러는 거지 우리 임용 한국사는 문제가 굉장히 적고 출제위원도 교사급이 아니라 학계에서 내놓으라는 하는 교수들이 들어가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작아요. 정말로 작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잠깐만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이제 시대 구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부터 있는데요. 옛날 교과서에는 굉장히 많이 유의미하게 쓰였지만 오늘날 교과서나 오늘날 학계서는 크게 유의미하게 쓰이진 않는 것이 바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입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인데 선사시대의 뜻이 뭐예요? 선사가 뭡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죠. 즉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보통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를 선사시대라고 보통은 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 기록으로 문자라던가 아니면 밑에 구비라던가 회화, 유물, 비석이라던가 그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뭐라도 흔적이 남아있는 시대를 보통은 역사시대라고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문자만 포함을 하다가 요새는 구비라든지 해서 말로써 전해지는 것들, 비석으로 남아있는 것들, 낙서로 전해지는 것들 다 역사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석기와 청동기로 딱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구분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버려! X표 쳐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요. 우리 구석기는 이거는 그래도 공통적인 서술이에요. 교과서마다. 몇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다?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다라고 보통은 그냥 교과서에서 서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한국사나 아니면 정말로 지역적인 이상한 시험에서는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구석기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나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단
구석기 후기에 이제는 중석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 중석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구석기 시대는요, 대충 이 돌멩이를 한번 빡 가가서 이 약간 뭔가 부러진 이걸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용도를 한 개의 기능 혹은 세분화하는 기능으로 전문화하게 되면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구석기 후기에 가게 되면은 뭐 이제 빙하기가 풀리고 어쩌게 되면서 동물의 크기가 평소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음아진 동물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매머드 이런 애들 살고 있다가 동물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화살이라든지 이런 즉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는 잔석기라고 하는 것이 옆에다가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냥 중석기 이행 옆에다가 잔석기라고 하는 것이 쓰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는 뭐다? 동물들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매머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토끼 같은 이제 약간 뭐 작은 애들이 있게 되니까 작은 동물들도 사냥할 수 있는 화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바로 기후 등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등의 변화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짐승의 크기가 소형화되기 때문입니다. 소형화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만 보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유적지에서 다른 건 사실 다 까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 한국사 통론을 보게 되면은 구석기 유적 되게 많이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 번도 우리 시험에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만약 물어본다면 다 같이 틀리면 되니까 그냥 모르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 교과서에 강조하는 유적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그세 나오는 연천 정곡리 유적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됐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전에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라고 하는 교수가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이 유럽 지역은 뭔가 구석기 시대에도 이 구석기 도구를 여러 힘에서 힘을 줘서 조금 더 세련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을 유럽 지역에서 썼고, 유럽 지역에서 서쪽 지역에 썼고,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동쪽 지역, 아시아 지역은 쟤네는 뭔가 구석기 시대부터 뒤떨어졌는지 이거 대충 그냥 힘 한번 살짝 준 다음에 이걸로 쓰는 집게라고 하는 단순한 기구를 썼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뭔가 유럽 중심주의 같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낼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주한 미군이 이분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주말에 같이 연천 쪽에 으슥한 곳으로 막 데이트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 소풍을 가고 하다가 웬 돌멩이를 보고 하면서 발견을 해내셨어요. 보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고고학을 전공하셨는데 이거 뭐 좀 이상한데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학계에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발굴 끝에 유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던 뭔가 세련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면서 모비우스 이론이 반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록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을 반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아두기 부분에 보시면요, 이제 서쪽일 때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주먹도끼 문화권, 아슐리아형 주먹도끼로 구분을 하게 되고, 동쪽일 때는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슐리아형 주먹도끼는 뭔가 여러 면에서 힘을 줘서 이것을 좀 더 세련되게 가공했다라고 봤고요. 우리 이 집게 문화권은 그냥 한쪽만 힘을 주거나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좀 열악한 도구를 썼는데, 아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세련된 돌멩이를 썼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청원 두루멍 동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여기다가 왜 흥수아이 발견이라고 해놓고 논란이라고 옆에다 써놨냐면, 이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 데서 김응수라고 하는 광산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웬 아이의 그 뼈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했는데
혹자는 이것을 고대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 학자분들이 있으셔서 고대사 유적으로 하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석기 시대 아이가 아니다. 근래에 그냥 이 동굴에서 어떻게 우연히 죽음을 맞이한 아이의 뼈 같다라고 하면서 다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가 제가 그냥 논란이라고 써놨으니까요.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연천 전공리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뗀석기, 불 언어 사용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구석기 시대에 설마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몇 년 전부터 시작됩니까? 신석기 시대 몇 년에 시작해요? 기원전 6천년, 8천년. 8천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통론 같은 경우는 기원전 6천년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천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약 1만 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1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교재 12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유적지 기억 부분에 보시면은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원전 6천년 전이라고 봤는데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 약 2008년경에 발굴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톡이나 이런 것들이 약 기원전 8천년대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신석기 상한선이 보다 위로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아실이라고 믿고요. 아실이라고 믿고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과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알아두기 부분에 보시면은 암각화에 나타난 선사시대의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마다 아마 미묘하게 어느 교과서에서는 청동기 파트에 있고 어느 교과서에서는 신석기 파트에 있는 것이 이 암각화 부분이에요. 이 암각화가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벽에다가 자기들 먹고 싶은 거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것들 뭐 아니면 고래 사냥하는 것들 이렇게 묘사해놓고 막 이런 건데 뭐 이렇게 뭐 그릴게요. 이런 건데 이게 옛날에는 고래가 있길래 아무래도 고래 사냥은 청동기 시대에나 가서야 가능했을 거야 라고 봤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아니야, 이 당시 고래는 연안 지역이나 아니면 강가에서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 고래 사냥은 신석기 시대 후반에도 가능했다라고 보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에서는 신석기 시대 후반, 어떤 교과서에서는 청동기 시대 뭐 초기 뭐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편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옛날 옛적 이 시기에는 벽에다가 사람들이 동물들의 그림을 많이 그려놨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이런 암각화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역사 일기 등과 연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갈게요. 큰일 났네. 지금 진도계표의 1차 시부터 일단 지금 그런 그려지게 생겼어요. 정신 차려야지. 영무야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몇 년도에 시작을 합니까? 몇 년 전부터? 청동기 시대. 책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구석기나 신석기는 책마다 거의 똑같거든요. 청동기는 굉장히 달라요. 교재 1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자세한 거는 심화반 때나 아니면 뭐 여러분 혼자 공부할 거면은 한국사 길잡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청동기의 성립을 길잡이 같은 책에서는 기원전 15에서 14세기 무렵에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내용이 다 달라요. 교과서에서는 보통은 기원전 20에서 15세기 무렵에 만주지방부터 시작했다라고 많이들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계에서는 15에서 14세기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왜 20세기부터 시작했다라고 할까요? 왜 500년이나 차이가 날까?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는 학자들이 쓰는데 왜 교과서의 청동기 시대 시작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기가 500년이나 차이가 날까요? 왜일까?
바로 단군 조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군 조선의 성립을 기원전 2333년, 기원전 20세기 무렵으로 뭔가 맞추려면은 청동기 시대도 일찍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신석기 시대 때 국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군 왕검을 기원전 2333으로 박아놓으려면은 청동기의 시작을 조금 더 일찍 했다라고 서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해서 앞으로 당긴 감이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교과서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애매모호하게 처리한 교과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깐만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재 12, 1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이전까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가면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까? 맞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의 생산이 이룩되게 됩니다. 무슨 생산이 시작이 됩니까? 벼농사가 시작이 되죠. 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 줄쯤에 벼농사 시작이 있죠. 즉, 이 벼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인류가 기원전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벼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좁은 공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벼농사라고 하는 것을 시작이 되면서 생산물이 남아돌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남아도는 생산물을 가지고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남아도는 생산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이걸 누가 가질까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옆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담당하는 왕이라던가 전사 계급들, 뒷날에 이제 귀족이 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청동기 시대의 문화적 유물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점점점 집터, 사람들도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집터 유적도 많아지게 되고, 발달상에 보시게 되면, 주거지의 변화 발달살 파트에 보시게 되면은, 환호라고 하는 것과 목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을 주변을 강 같은 거나 물 같은 걸로 한 번에 1차적 방어막을 둔 것을 환호라고 보시면 돼요.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을 환호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기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울타리 같은 담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함부로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든 것을 목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나쁜 버릇,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부터 이제 재정일치 지배자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15페이지 고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고조선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첫 시간이라 그런지 굉장히 지금 눈이 맛이 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뭔가 나의 의지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 의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잠깐만 10분 쉬고 그다음 고조선부터 다시 진도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